어이, 영감탱아. 그 말 한마디가 정적을 찢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건 늙은 어깨였습니다. 당신 뭐야?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자의 눈빛에 강혜성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죠. 꺼져, 아가씨. 여기 일에 끼어들지 마. 군복 입었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여자는 나서지 말고 꺼지세요. 그 입 더 열기 전에 닫는 게 좋을 거야.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히 감도는 관계,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군복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서울 강북외과, 시간이 멈춘 듯한 달동네. 그 한편에 자리한 춘복 슈퍼는 마치 낡은 사진 속 풍경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형광등 아래 춘복은 계산대에서 묵묵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한때 이 동네에서 가장 바쁜 슈퍼를 운영했었어요.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죠. 오늘도 적자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전기세, 월세,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춘복의 어깨가 자동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이, 영감님. 28살 강혜성이 들어왔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목과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네 깡패물이 쥐새끼파의 리더였죠. 강혜성은 이 동네에서 자란 토박이었지만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거리에서 자란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 골목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음료수 좀 가져갑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돈을 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강혜성은 냉장고를 열고 콜라 3캔을 꺼냈습니다. 춘복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답답하게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혜성아. 뭐요? 혜성이 눈을 흘겼고 그 순간 춘복은 뭔가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좀. 돈요? 무슨 돈? 강혜성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춘복의 마음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콜라값 말이야. 벌써 한 달 넘게 밀리고 있어. 아, 그거. 영감이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야? 혜성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춘복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한테 돈 달라고? 진짜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춘복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혜성이 계산대를 쿵쿵 두드렸어요. 영감, 여기가 누구 동네인지 아시죠? 내가 없으면 이 슈퍼가 얼마나 버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닌데. 강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춘복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강혜성은 처음부터 이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춘복의 슈퍼에 와서 공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던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자라면서 점점 거칠어졌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감도 참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시는 거예요? 강혜성이 춘복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춘복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약한 몸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날카로운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이, 영감탱아. 강혜성이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여성이 강혜성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야?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슈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성이 깜짝 놀라 여성을 쳐다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지우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707 특임단 중사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지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으며 최고의 군인으로 성장했죠. 며칠 전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참이었어요. 넌 또 누구? 강혜성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쓰러진 춘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지우야. 춘복의 목소리가 떨렸고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강혜성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때린 거야? 아가씨, 여기 일에 끼어들지 마셔. 군복 입었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여자는 나서지 말고 꺼지세요. 지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707 특임단 중사 이지우입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강혜성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707. 뭔 숫자 놀이하냐 나한테 겁주려고? 겁주려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야.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혜성이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지우의 손이 강혜성의 팔을 잡고 뒤로 꺾었습니다.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를 차서 균형을 무너뜨렸죠. 강혜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죠. 순식간에 강혜성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등 뒤로 비틀었습니다. 모든 것이 5초도 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이 년이 미쳤나? 입 조심해라.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강혜성이 겨우 일어나며 뒤로 물러났어요. 발을 주무르며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야, 기억해라. 이 일 이대로 안 끝날 줄 알아라. 언제든 와봐.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고 강혜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슈퍼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복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그만 잊어. 하지 마. 아버지, 뭘 잊으라는 거야?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 난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곳곳에 남은 괴롭힘의 흔적들도요. 무너진 과자 진열대, 발로 찬 흔적이 남은 냉장고 앞바닥, 구겨진 영수증들. 아버지,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그냥 넘어가자. 춘복이 고개를 떨구었고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강혜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지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혜성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동네 깡패 문제가 아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군에서 그동안 배운 건 적을 무찌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임무라고 배웠어요. 그날 밤 춘복 슈퍼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내가 지켜드릴게. 작은 결심이 지우의 가슴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슈퍼 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CCTV는 왜 안 돌아가고 있어? 천장 모서리에 달린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고 춘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에 고장났어.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고장났다고? 지우가 의아해했죠. 사다리를 가져와 직접 확인해 보니 카메라 선이 일부러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고장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자른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춘복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누가 그런 걸.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봐. 지우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전자상에서 작은 녹음기와 전등형 캠코더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조용히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지우야, 이런 걸 해서 뭐 하려고. 아버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 지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감시 기술을 활용해 몰래카메라를 전등 안으로 숨겼습니다. 점심쯤 지우는 동네 탐색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내리막길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춘복 아저씨 딸이에요. 아, 지우구나. 얼마만이야? 반찬 가게 사장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춘복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저씨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 깡패들 때문에 말이야. 매일같이 와서 행패 부리고. 김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아세요? 석 달은 넘었을 거야. 처음엔 그냥 물건 좀 공짜로 가져가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아예 돈까지 요구하더라고.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지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고 했지.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복할까봐 다들 무서워해.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가슴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분식집이었어요. 아저씨, 저희 아버지 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 박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말하기가 좀 그래. 지난주에 그 깡패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 춘복이가 돈을 안 준다고. 박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원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자존심이 센 양반이잖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지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탁소 이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지후야, 너 재개발 얘기 들었니? 재개발이요? 여기가 1구역으로 지정됐어. 한 달 전에 공지 나왔거든.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누가 사려고 하는 거예요? 박기태라는 사람이래. 개발업자인데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 지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깡패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너무 맞아떨어지긴 해. 박기태가 나타난 다음부터 깡패들이 설치기 시작했거든. 이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고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박기태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예비군 출신의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이 무관심하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깡패들한테 협박당하고 폭행당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녹화하려고요. 아가씨, 사적인 일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경찰관의 말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그럼 증거 만들어 오면 되는 거죠. 그날 밤 지우는 군 경험을 살려 감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슈퍼 주변의 관찰 포인트를 정하고 야간 순찰 루트도 만들었죠. 놈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벌써 왔구나.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들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지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지후 중사시죠? 서부경찰서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우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석해 주세요. 폭행 신고요? 강혜성 씨가 신고했어요. 오늘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전화가 끊어졌고 지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저놈이 먼저 신고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춘복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경찰서에 가야 돼. 경찰서라니. 왜? 지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춘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강혜성이 팔에 깁스를 하고 앉아 있었죠. 저 사람이 저를 폭행했어요. 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고 지우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팔이 부러졌다고요. 깁스까지 하고 담당 경찰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제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또 증거 얘기였습니다. 지우의 속이 터져 나갔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그럼 일단 조서 작성부터 하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혜성은 계속 억울하다며 연기를 했고 지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춘복이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우야, 이제 그만해.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춘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포기하자. 나는 괜찮으니까.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 문제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충격이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죠. 등기 우편이 도착했고 발신자는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민형사 고발하겠다. 박기태 이름으로 나왔네. 지우가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사과하고 합의금을 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강혜성이 춘복을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면 증거로 충분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강혜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형님. 늙은이 처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아직 버티고 있지만 곧 포기할 거예요.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강혜성이 웃고 있었어요. 딸년이 군인이라고 설치는데 별거 아닙니다. 지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여기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있어? 왜? 그런 건 다 버렸어.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상자에서 카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테이프를 재생해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춘복 영감만 처리하면 계약 끝이야. 박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그럼 돈은 언제 받아요? 강혜성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땅만 확보하면 바로 줄게 5억은 보장한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었구나. 아버지를 내쫓고 땅을 헐값에 사려는 거였어. 지우는 카세트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상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법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지우가 중얼거렸고 창밖으로 강혜성과 그 일당들이 슈퍼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또 뭔가 꾸미고 있구나.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아버지와 이 동네를 지키기 위해 지우는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과 카세트 녹취를 USB에 저장하고 사진으로도 찍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 지우는 동네 상인회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지우구나. 무슨 일이야? 상인회 회장 최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버지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우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고 영상과 녹취를 들려주자 최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동네 전체의 문제예요. 재개발을 위해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지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그날 저녁 동네 어르신들과 다양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우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춘복 아저씨를 내쫓으면 다음엔 우리 차례가 올지도 몰라. 반찬 가게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 말이 맞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조직이잖아. 분식집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관공서에 신고해보죠.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구청에 찾아갔고 민원실 담당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해 봐야겠네요. 담당자가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진지하지 않았어요.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지우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달이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거든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담당자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지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론에 제보해보자. 인터넷으로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틀 후 한 지역 남성 신문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제보네요.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밝아졌고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와 만나 자료를 보여주자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꽤 큰 사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사로 써주실 건가요? 일단 더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시간에 지우는 옛 군동기 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성아, 나야. 지우,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사실 도움이 좀 필요해서 연락했어. 지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혹시 법무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있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있어. 소개해줄게. 지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야? 고마워.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 동기잖아. 지성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증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고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는 소리들이 지우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김 여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먼저 증언할게. 춘복 아저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더 이상은 못 본 척할 수 없어. 지우는 감격했고 그러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구나. 마음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모이기 시작했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죠.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우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오후 3시 슈퍼 앞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멈춰섰습니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왔구나. 차에서 강혜성과 박기태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1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지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안쪽으로 얼른 피해. 지우야, 너도 위험해. 괜찮아.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우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성아, 지금 와줄 수 있어? 응, 지우야, 무슨 일인데? 놈들이 우리 슈퍼 앞으로 왔어. 근데 인원이 좀 많아. 도와줘. 알겠어, 지우야. 10분 안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상인의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밖에서 강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영감. 나와.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게 느껴졌고 지우는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끝장내러 왔다. 점거 시위하는 거야. 합법이지? 박기태의 목소리도 들렸고 비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군인 아가씨네. 오늘은 좀 다를 거야. 박기태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용역들이 슈퍼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개발 찬성 시위할 거야. 뭔 문제 있나? 박기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을 말이에요. 5분 후 지성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그 순간 상인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상인 은찬이 먼저 왔고 뒤이어 김 여사와 박 아저씨 그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기태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동네 주민들입니다. 뭔 문제 있나? 지우가 맞받아쳤습니다. 긴장감이 넘쳐 흘렀고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강혜성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용역들이 갑자기 슈퍼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부숴버려. 박기태가 소리쳤죠. 지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 용역의 주먹을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용역 하나가 쓰러졌어요. 지성도 옆에서 다른 용역과 맞붙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왼쪽. 지성의 경고에 지우가 몸을 돌렸고 또 다른 용역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찬이 몸을 날려 그 용역을 막아섰어요.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우와 지성, 은찬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죠. 그때였어요. 촬영 중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그는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지금 폭력 사태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용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야, 카메라 끄라고. 박기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의 생중계가 계속되었어요.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재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폭력배들이에요.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 영상도 다 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젠장. 박기태가 중얼거렸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용역들이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야, 물러나. 가자. 박기태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혜성과 용역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주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생방송 영상과 주민들의 증언 때문에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어요.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영상도 다 찍혔습니다. 박 아저씨도 외쳤어요. 경찰이 강혜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혜성, 당신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피해자라고. 강혜성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기태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와 주민들이 이미 그곳을 막고 있었습니다. 박기태 씨,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아니야. 나는 몰라. 박기태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죠? 춘복이 영감만 처리하면 계약 끝이야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지우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기태 씨, 조사받으러 가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고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고생했어. 지성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성아, 정말 고마워.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해냈어. 김 여사가 다가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 지우는 슈퍼 안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춘복이 문간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가슴 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부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전역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징계는 오히려 표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군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춘복 슈퍼 골목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새 것으로 바뀌고 길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슈퍼였습니다. 행복한 카페.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 춘복 슈퍼 자리였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춘복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아버지, 이게 뭐야? 지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안쪽에는 작은 테이블들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편에는 책꽂이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공간으로 바꿨어. 춘복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도와줬고 구청에서도 지원해줬거든. 지우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때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우 왔구나.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너는 우리 동네 영웅이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 김 여사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고 지우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니? 박 아저씨도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지성도 와 있었고 은찬과 다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파티 같았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지성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일단 아버지 곁에서 지내려고 해. 그것도 좋지, 가족이 우선이야. 춘복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며칠 후 지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방범 시민강사로 활동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 담당자의 제안이었어요. 시민 강사요? 네, 지우 씨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많이 와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 건가요? 시민안전, 폭력대처법, 지역 공동체 만들기 같은 거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는 한 달 후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배운 걸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고 질문 시간에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용기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옆집 할머니 안부 묻기,
그런 것부터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지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카페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주민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일주일에 2~3번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운영했죠. 어느 늦은 오후 할머니 한 분이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우가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드렸고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 좋네. 예전엔 무서워서 지나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 깡패들이 설치고 다녀서 말이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평화로워. 이 골목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싶어.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평화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무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춘복이 지우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고마워. 이 모든 걸 지켜줘서. 춘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았어. 지우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가씨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지우가 골목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골목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 지우가 환한 미소를 지었죠. 이 골목은요. 싸우지 않고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정말 괜찮네. 아주 좋아.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카페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